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아버지, 이번 여행엔 같이 못 가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30년간 모든 걸 바친 이 가족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였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 최인호라고 합니다. 평생을 좋은 아버지로 살아왔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부 운전기사의 삶.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책임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배 대기업 총무팀에 입사해서 우연한 기회에 한 임원의 전담 운전기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면 기상해서 차를 점검하고 임원댁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분이 차에 오르시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골프장, 접대 장소,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까지 저는 항상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도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연차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할 때도 아들이 대학 입학식 날에도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임원님은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기사, 자네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진짜 기둥이야. 자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나.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모았고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아버지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애들 낳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라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8년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은퇴 후 제 역할은 전담 운전기사에서 무급 집사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 운전기사 겸 육아 도우미였다고 해야겠네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첫째 손주 민준이가 7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민준이를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둘째 손주 서연이를 유치원에 내려줍니다. 오전 10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오늘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짐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서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요. 오후 3시 다시 민준이 학원 픽업. 4시에는 서연이 유치원 하원. 저녁 준비를 돕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쉽니다. 아버지,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버님, 리모컨 저기 있는데 좀 가져다 주실래요? 저희 내일 아침 일찍 골프 가는데 차 좀 빌려줘요. 아, 기름도 채워놔 주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잠들 때면 온몸이 쑤십니다. 60을 넘긴 몸으로는 버거운 일정이지만 참습니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민준이 학원은 학원차를 태워보내는 게 어떨까? 다른 애들도 다 학원차 타던데. 아들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 시간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 제가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이유가 이들에게 더 많이 봉사하라고 주어진 시간인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자주 나갑니다. 백화점에도 자주 가고 네일아트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도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님, 오늘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약속 있어서요. 제 약속은 약속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항상 하던 운전기사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앉아 있으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혈압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연세를 고려하시면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놀라게 해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저희 골프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으시겠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 못하시면 렌터카 빌려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리고 골프백이랑 짐도 누가 챙기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가족이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한 달 뒤 여행에서 제가 짐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고용인. 아니, 고용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고용인에게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주니까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민준이 학원은 계속 데려다 주셔야 해요. 학원 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든 것을 바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자고 있는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반려견 3년 전 아내가 떠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입양한 진돗개의 별이 말입니다. 별이는 유일하게 저를 반깁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산책을 나가면 제 옆에 찰싹 붙어 걸었습니다. 별이에게 저는 짐을 나르는 사람도 운전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주인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2부. 결정적 배신. 그로부터 2주 후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일주일 일정인데 골프장이 3곳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말이죠.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며느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번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연세도 있으시고 얼마 전에 쓰러지시기도 하셨잖아요. 골프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실 거고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서준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 생각하는 거잖아요. 건강 걱정이라고? 그럼 누가 너희 집 나르고 누가 운전하고 누가 애들 챙기냐? 렌터카 빌리고 현지 가이드 쓰면 되죠. 돈 좀 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계시면 저희도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부부끼리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버님도 이해하시죠? 이해? 8년 동안 본인들 유익대로 모든 걸 희생한 제게 이제 불편하니 빠져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뭐 하고 있으라는 거냐? 편히 쉬시면 되죠. 별이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테니 이번 기회에 푹 쉬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아버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파트 등기 권리증.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사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아들 가족은 그저 얹혀 사는 것 뿐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 부부는 이 집이 자기네 집인 듯 행동했습니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으니 별이가 제 발 밑에 와서 누웠습니다. 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우리 어떻게 할까? 저를 바라보는 별이 눈빛에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제 인생이 끝나버리겠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최인호입니다. 급하게 아파트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사장님. 급매로 하시려는 건가요? 네, 최대한 빠르게 팔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춰서 내놓겠습니다. 그 정도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명의 집이라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으로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해변가 작은 마을에 괜찮은 단독주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도 있고 바다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가격도 적당했어요. 저는 그 집 사진을 저장하고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집 아직 나와 있나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계약하시게요? 괜찮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금 가져갈게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파트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개인의 말대로 급매 조건에 혹한 젊은 부부였어요. 최대한 빨리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주 후면 됩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로 하죠. 제가 급해서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제 손이 어쩐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큰 캐리어들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봬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빨래하고 청소 좀 해놓으세요. 오면 집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알았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불렀습니다. 별아, 우리 이사 가자. 주말 동안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아내의 사진, 제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상패들, 퇴직증서, 그리고 별이의 물건들. 거실을 둘러보니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싼 소파, 큰 텔레비전, 명품 그림들. 하지만 이 중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며느리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 짐만 빼서 동해로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네, 일부만 이사하신다고요? 네, 제 방에 있는 것들과 거실 한쪽 코너에 모아둔 것들만요. 화요일, 동해안 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에는 별이가 뛰어놀 공간이 충분했고 앞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도 한 그루도 있었어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게요? 네, 반려견 한 마리랑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사람들도 다 착해요. 잘 지내실 거예요. 수요일 서울 아파트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 돈은 동해안 집 잔금을 치르고도 충분히 남아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8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준에게라고만 썼습니다. 별이를 차에 태우고 짐을 실었습니다. 별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에서 맞던 것과는 다른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3부. 바다가 있는 집. 동해안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는 해의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보니 참 아름다웠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별이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은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마루를 밟으니 나무 냄새가 났고 방 3개의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별이와 함께 5분 거리에 있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별아, 우리 잘한 거겠지? 별이가 제게 달려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끓인 음식이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별아, 네 이름이 별이라서 다행이다. 여기선 별을 매일 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30년 습관 때문인지 일찍 눈이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를 데리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별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에는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걔가 참 예쁘네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할머니는 자신을 박 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셨다고 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 집 저기 보이죠? 빨간 대문이 있는 집이요. 감사합니다. 걔 이름이 뭐예요? 별이요. 별이 참 좋은 이름이네. 우리 동네에 잘 어울려요. 박 여사와 헤어지고 저는 별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별이도 즐거운 듯 물장난을 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4부. 텅 빈 집. 금요일 오후 아들네 가족은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골프도 실컷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쉬었으니까요. 여보, 집 도착했다.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썰렁하고 신발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발이 없네? 여보, 이것 봐. 시아버지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을 확인하니 침대도, 옷장도, 책상도 모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한 통의 편지, 서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준에게.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너희는 일주일간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것이다. 피곤하겠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나는 이 집을 팔았고 2주 후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니 그 전에 너희 짐을 싸서 나가거라. 놀랐겠지만 이건 원래 내 집이었다. 내 돈으로 샀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 너희는 그저 얹혀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갈수록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더구나. 8년 동안 월세도 관리비도 내지 않고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은 셈이다. 나는 동해로 이사 갔다. 주소는 알려주지 않겠다.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8년 전 너희는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말했었지. 나는 그 당분간이 평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30년을 운전기사로 살았고 은퇴 후 8년은 무급집사로 살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최인호로 살고 싶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운전기사도 아닌 그냥 최인호로. 너희는 내가 시간이 많다고 했지? 맞아, 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너희가 걱정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여행 준비였다. 그때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 여행에서 너희는 나를 불편하다며 제외시켰다. 8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단 일주일도 나와 함께하는 게 불편해하더구나. 이제 너희는 진정한 독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세든 월세든 구해서 알아서 살 거라. 애들 등하교는 학원 차를 이용하거나 너희가 직접 하면 된다. 쇼핑할 때 짐은 직접 들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도 직접 하면 된다. 힘들겠지만 그게 어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적어도 나보다는 더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편지를 읽은 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2주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 아버님 미치셨대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서준이가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2주 안에 집도 구하고 대출도 받고. 무슨 수로 이사를 가냐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서준이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8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다 해주던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당분간 처가에서 지낼 수 있는지. 장모님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예,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잖니. 너희 가족 4명이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아버지가 허리 수술하셔서 조용히 계셔야 하는데 애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서준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아버님을 잘 모셨어야죠. 당신도 똑같잖아.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별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꺼버렸어요. 아직은 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과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주 반찬을 갖다 주셨고 옆집 할아버지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은 별이를 보면 간식을 주셨습니다. 인호 씨,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시죠?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싶어서요. 아이고, 요즘은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혼자 나오시는 분들. 잘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자기를 위해 살아야죠. 박 여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87통, 문자가 52개였습니다. 전부 아들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발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우리 정말 힘듭니다.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잘못했다는 말.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삶은 무척이나 고됐을 겁니다. 아침마다 두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을 데려다 주려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아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당신, 오늘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줄 수 있어? 나 오늘 회의 있어. 당신이 해줘. 나도 오늘 약속 있다고. 부부는 매일 다퉜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밀리고 집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출근 전에 애들 준비시키고 퇴근 후에 학원 픽업하고 저녁 준비하고 숙제 봐주고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버님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서준이도 한계였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금 바쁘셔. 왜? 할아버지는 시간 많으시잖아. 그 말에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주말에 동해로 가볼까? 주소는 알아? 아니, 그냥 가서 찾아봐야지. 하지만 동해는 넓었고 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부. 뜻밖의 전화. 2달이 지났을 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인호 씨 맞으십니까? 여기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서준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으나 다리 골절상이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다. 수술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저를 짐처럼 대하던 아들이지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별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별아, 나 서울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별이는 옆집 할아버지께 부탁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더니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와 아이들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친 데는 괜찮냐? 네.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요. 근데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 후 최소 6주는 입원해야 하고 그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환자가 움직이기 힘드니까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애들 돌봐야 해서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드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돕는다는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수술비는 누가 내냐? 저희가 대출받아서 낼게요. 간병은? 제가 최대한 올게요. 하지만 낮에는 애들 때문에. 알겠다. 내가 간병인을 구해주지. 네? 비용은 내가 낼 테니 전문 간병인 써라.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나는 다시 동해로 돌아갈 거고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 거라. 급한 대로 간병인 비용은 내주겠지만 퇴원 후에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아버지, 그래도 그동안 깨달은 게 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힘든 게 정상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 죄송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됐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 거라. 아이들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알았으면 됐다. 저는 간병인을 구해주고 수술비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다시 동해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동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박 여사, 옆집 할아버지와 함께 해변을 걷습니다. 가끔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낚시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는 제법 잡아요. 잡은 물고기로 저녁을 해먹을 때의 뿌듯함이란.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어 상추나 고추 같은 것들을 심어보고 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노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분 오셔서 좋아요. 계속 나오세요. 살아있다는 느낌,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 퇴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재활은 잘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아버지, 언제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자. 지금은 바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문득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고 시작했으니 끝이 아니죠. 제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도 비극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끔 동네 분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렇게 떠나온 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아들도 성장한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해가 집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고 하늘은 오렌지빛으로 변합니다. 별이가 파도를 향해 짖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바다를 향해, 자유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 저의 따분한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